알았어. 그 호텔로 갈게. 오늘은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얘기하자. 그날 나는 침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문틈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내 아내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의 대상은 내가 아니었다. 이름은 현우, 46살.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도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살아간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중년 남자, 오래된 광고회사에서 일하며 나름 성실히 살아온 사람. 누구나 그렇듯 나도 한때는 행복이라는 말을 믿었다. 그 믿음은 내 아내 은주와 함께한 지난 17해 동안 천천히 굳어져 마치 오래된 돌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던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깨어나 커피를 내렸다. 분당의 낡은 아파트 정돈된 거실엔 커피 향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주전자에 김이 올라오며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때마다 나는 저절로 웃곤 했다. 아직 잠든 은주의 얼굴을 보면 그 평온함이 나를 지켜주는 듯 했으니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숨고르게 자는 그녀를 보며 그저 오늘도 잘 살아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회사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붐볐다. 사람들 틈에서 이어폰을 끼고 나는 매일 같은 회의와 보고서, 클라이언트의 변덕 속을 견뎌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언제나 가벼웠다. 문을 열면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고 부엌에서는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한마디가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늘처럼 내 넥타이를 풀어주며 말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 그 말 속엔 오랜 익숙함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함께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의 조각들을 나눴다. 나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 이야기를 꺼냈고 은주는 동료의 실수로 야근을 했다는 이야기를 웃으며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나도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우리 이제 아이를 생각해 볼까? 은주는 놀란 듯 웃더니 얼굴을 붉히며 아직은 이르지 않아요라고 대답했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따뜻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작은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참 닮은 사람들처럼 보았다고 했다.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누가 지치면 다른 쪽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세상에 완벽한 부부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가까웠다. 내 어머니는 은주를 친딸처럼 아꼈고 은주의 부모님도 나를 믿음직한 사위로 여겼다. 3년간의 연애를 지나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렀고 그 후로도 별다른 큰 다툼 없이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다. 사소한 말다툼이 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만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늘 지켜졌다. 회사 동료들 또한 은주를 좋아했다. 가끔 회식 자리에 함께 나가면 그녀의 밝고 단정한 태도에 사람들이 부러움 섞인 눈길을 보냈다. 은주는 늘 내 이야기를 자랑스레 꺼냈고 나는 그런 아내가 대견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모범 부부로 통했다. 30평 남짓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거실 벽에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침실 화장대 위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서로에게 남긴 메모들이 가득했다. 오늘도 힘내요. 커피는 내가 살게요. 이런 짧은 문장들이 우리 하루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 평온한 시간에 균열이 스며들기 시작한 건 결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이었다. 회사에 인사 이동이 있었고 그때 새로 합류한 팀원이 내 대학 동기인 태성이었다. 그와 나는 21살 때부터 알고 지냈다. 졸업 후엔 연락이 끊겼지만 세월을 돌아 다시 같은 팀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태성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말이 능숙했고 사람을 사로잡는 눈빛을 가졌다. 그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사들에게 호감을 얻었고 동료들에게 인기도 많았다. 나로선 반가웠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하며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눴고 잠시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기분이 되살아났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이 내게 물었다. 현우야, 우리 정말 오랜만이지. 다음 주에 집에 놀러 가도 될까?
나도 결혼한 지 1년 됐어. 우리 아내들끼리도 인사하면 좋잖아.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고 오랜 친구의 제안이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은주와 상의했고 그녀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 토요일 저녁 태성과 그의 아내 혜경이 우리 집을 찾았다. 혜경은 32살, 잔잔한 인상의 여자였다. 회색빛 원피스 차림에 긴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말투에는 신중함이 배어 있었다. 은주는 평소보다 오래 식탁을 꾸몄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 2개, 와인잔 4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구이가 올려져 있었다.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다. 태성과 나는 대학 시절 이야기로 웃음을 터뜨렸고 두 아내는 일과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혜경은 조용했지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고 은주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은 듯했다. 태성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이렇게 내 얼굴 보니까 그때 생각난다. 우린 늙지도 않았네. 나는 웃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저녁이 모든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와인잔이 몇 번이나 비워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은주도 분위기에 휩쓸려 몇 잔을 마셨다. 혜경은 의외로 주량이 세었고 태성은 그 특유의 사교적인 말투로 밤을 길게 이끌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웃고 떠들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그렇게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서로의 집에 초대했고 때로는 외식을 하며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태성의 집은 우리 집보다 넓고 인테리어도 훨씬 세련되었다. 혜경의 손길이 곳곳에 느껴지는 정돈된 공간이었다. 은주는 그 집에 다녀온 후 인테리어 잡지를 사서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다. 네 사람은 점점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갔다. 함께 영화도 보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다. 나는 오랜만에 젊은 기분을 느꼈고 태성과 함께 일하며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말솜씨가 좋았고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은주는 혜경과도 금세 가까워졌다. 패션과 화장에 관심이 많던 혜경은 은주에게 이런저런 팁을 알려주었고 둘은 함께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 은주는 예전보다 활발해졌고 웃는 일도 많아졌다. 현우야,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혜경씨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보다 어리지만 오히려 내가 배울 점이 많아. 은주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 역시 든든한 동료였고 함께 일하는 것도 즐거웠으니까.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우리는 서로의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나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착각이라 여겼다. 은주가 요즘 들어 부쩍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결산철이라 너무 바빠. 퇴근길,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왠지 공허하게 들렸다. 나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주의 회사는 작은 규모의 회계팀이었고 평소 야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주일에 3번 이상 늦게 들어왔다. 집에 돌아온 은주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다. 지쳐 보이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다. 새로 산 옷들이 옷장에 하나둘 늘었고 향수 냄새도 바뀌었다. 화장은 조금 더 진해졌고 휴대전화는 항상 뒤집어져 있었다. 나는 그저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어느 날 밤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지켜온 모든 규칙, 모든 익숙한 온기들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가운 기류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요를 느꼈다. 은주가 피곤하다며 나를 피하는 날이 잦아졌다. 처음엔 단지 일이 많아서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은 늘 퇴근 후에만 찾아왔고 주말 아침에도 이어졌다. 함께 아침을 먹자고 해도 조금만 더 잘게라며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나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시 아기 이야기를 꺼냈다. 은주야, 이제 우리도 아이를 생각해보자. 친구들도 하나둘 소식이 들려오고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시잖아. 내 말에 은주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잠시 침묵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나도 일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도 아직 준비가 덜 됐잖아.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차가웠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을 텐데 그날의 표정은 마치 내 말이 불편하다는 듯했다. 요즘 은주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예전엔 내 앞에서도 자연스러웠는데 이젠 통화할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갔다. 가끔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짧게 답을 보냈다. 누구야? 회사 동료야. 잠깐 일 얘기. 그 대답이 너무 익숙하게 반복될수록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자리를 넓혀갔다. 태성과 혜경 부부를 만날 때도 은주의 태도는 달라졌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특히 태성과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다.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나는 괜히 더 믿고 싶었다. 의심보다는 단지 피곤함이겠거니. 어느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이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태성이 화장실로 간 사이 혜경이 말했다. 은주씨,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화장품 바꾸셨어요? 그 말에 은주는 순간 놀란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냥 요즘 운동을 좀 해서 그래요. 운동이라니.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주가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물었다. 요즘 운동 어디서 해? 나도 같이 다니면 안 될까? 은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회사 근처 헬스장이야. 점심시간에 잠깐 가.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법이지. 신혼의 열정이 식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만 말을 걸었다. 무언가 놓치고 있어. 주말 아침 은주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원래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화면엔 이름이 아니라 낯선 번호 하나만이 떠 있었다. 그 숫자들이 이상하게 낯설고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나는 TV 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다시 낮췄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들려왔지만 머릿속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치졸하게 느껴졌지만 최근의 변화들이 자꾸 마음을 건드렸다. 그런 날들이 한 달쯤 이어졌을 무렵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다. 평일 오후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왔다. 회의를 도중에 중단하고 조퇴계를 냈다. 평소 같으면 은주에게 미리 연락했겠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집으로 향했다. 오후 3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안은 고요했다. 당연히 은주는 아직 퇴근 전일 거라 생각했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문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였다. 처음엔 통화 중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어조가 이상했다.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 오늘 몇 시쯤 만날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아는 은주의 것이 아니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나를 향한 온기가 전혀 없었다. 숨을 삼켰다. 문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응, 알겠어. 그 호텔로 갈게. 당신도 일찍 나와. 오늘은 우리 시간 많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현관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일부러 소리를 냈다. 여보, 나왔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찍 왔어. 잠시 후 침실 문이 열리고 은주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와? 괜찮아?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숨을 고르고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다. 응, 두통이 좀 심해서 그냥 왔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떨렸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그녀는 또다시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다. 나는 그저 평소처럼 식탁을 정리하고 TV를 켰다. 겉으론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낮에 들었던 목소리가 귀에 남았다. 그 호텔로 갈게.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출근하자마자 태성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농담을 하고 사람들 틈에서 웃고 있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연극처럼 보였다. 점심시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물었다. 현우야, 요즘 은주 잘 지내지?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 순간 숨이 멎었다. 응. 뭐, 평소랑 같아. 왜?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기색이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은주의 일정을 더 세심히 살폈다. 그녀가 야근이라 말하는 날이면 나는 태성의 행방을 살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다. 은주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태성 역시 회사에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의 퇴근 시간이 정확히 겹쳤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았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회의에 참석했고 웃으며 사람들과 대화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둘이 정말 그런 사이일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 물음표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니었다. 은주와 태성, 그 두 사람은 분명 선을 넘어 있었다. 믿었던 아내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내 영혼을 지식였다. 하지만 나는 폭발하지 않았다. 소리치거나 따지지도 않았다. 그랬다간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확실함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철저히 연기했다.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아무 일 없는 듯 웃었다. 주말에 내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도 그랬다. 태성은 지나치게 자연스러웠고 은주는 반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 불균형한 긴장감이 오히려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내 눈으로. 다음 날 인터넷으로 탐정사무소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을지로의 허름한 건물 3층 한결조사라는 작은 명패가 붙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머리가 희끗한 50대 남자, 담배 냄새가 스며든 점퍼 차림이었다. 그는 내 말을 다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 많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죠. 비용은 30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돈은 상관없어요. 다만 법적으로도 완벽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럼 확실하게 해드리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을 나오는 길. 가을 바람이 싸늘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내 어깨를 눌렀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나의 복수는 조용히 시작됐다. 3주 후 전화가 걸려왔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날 오후 퇴근하자마자 나는 탐정사무소로 향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은 요동쳤다. 그동안의 모든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다. 탐정은 내 앞에 두꺼운 갈색 파일을 내려놓았다. 생각보다 훨씬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며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사진.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 앞. 은주와 태성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다. 시간은 오후 2시. 둘 다 점심시간에 회사를 빠져나온 듯 보였다. 은주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태성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며칠 간격으로 찍힌 모텔 출입 장면. 강동구의 허름한 모텔 앞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은주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태성은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사진 속 장면은 말보다 잔인했다. 눈으로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세 번째. 회사 지하주차장 CCTV 캡처. 늦은 밤 두 사람은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 운전석에 태성, 조수석에 은주.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떤 냉기가 천천히 자리 잡았다. 분노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의 형태로. 그때부터였다. 내 복수가 진짜로 시작된 건. 탐정은 마지막 장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가 건넨 사진 속엔 태성의 차가 있었다. 어둑한 지하주차장, 반쯤 열린 창문 사이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 있었다. 은주의 손이 태성의 어깨에 닿았고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렌즈는 잔혹할 만큼 정직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사진을 넘길수록 속이 뒤틀렸다. 심장이 아니라 위장이 끓는 느낌이었다. 손끝이 떨려 파일을 덮으려 했지만 탐정은 또 다른 증거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이건 블랙박스 녹음 파일입니다. 그는 이어폰을 내게 건넸다. 차 안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서 나온 음성이었다. 스위치를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귓속을 찔렀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목소리의 톤은 달콤하고 유연했다.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은주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태성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도 혜경한테 이제 지쳤어. 은주야,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자. 현우는 아직 눈치도 못 챘잖아. 잠시 정적, 그리고 은주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게 현우는 너무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난 이미 마음 정했어. 당신이랑 새 인생 시작하고 싶어. 그 말이 끝나자 내 손이 떨렸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내 이름이 조롱처럼 그들의 대화 속에서 튀어나왔다. 내가 평생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탐정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이외에도 날짜별로 거짓말 기록, 퇴근 후 동선,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커플링입니다. 함께 구매하는 장면이에요. 사진 속 은주는 반지를 껴보며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 태성이 그녀의 손가락을 맞춰보듯 잡고 있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합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불륜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모두 입증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100% 유책 판결이 나올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탐정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 완벽한 일입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이제 준비만 남았네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차가웠다. 차 안에 앉아 잠시 엔진을 걸지 못했다. 손에 쥔 USB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쇠처럼 느껴졌다. 이제 의심은 끝났다. 은주와 태성의 관계는 명백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 그날 밤 은주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맞았다. 오늘도 고생했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그녀는 놀란 듯 어색하게 웃었다. 고마워. 당신도 힘들었잖아. 나 씻고 금방 나올게. 그녀가 욕실로 향하자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미소는 더 차가워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책상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리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녀의 거짓말과 그의 흔적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내가 직접 완성할 차례였다. 민호는 그날 밤 단 한 장의 사진도 놓치지 않았다. 호텔 앞, 주차장, 모텔, 그리고 블랙박스 속의 웃음까지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녹음 파일에는 색펜으로 표시를 남겼다. 민노는 정말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그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다음 주 월요일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 하은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파일을 넘기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불륜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모두 입증되어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고 상간자 손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감정은 버렸습니다. 이제 절차만 남았어요. 그는 그날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다. 공동명의 통장을 정리하고 중요 서류를 따로 옮겼다. 아내의 눈치를 보며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수진이 야근이야라며 늦게 들어오는 밤마다 민호는 서류를 봉투에 넣어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전의 날이 왔다. 그날도 수진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다. 샤워 후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오던 그녀에게 민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거실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은 평소처럼 왜 그래? 하고 웃었지만
소파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과 USB, 그리고 이혼 소장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내가 한 짓의 기록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호텔, 모텔, 그리고 블랙박스 속 너희 대화. 민호는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그건 내 목소리지. 수지는 종이를 넘기며 숨이 막혔다. 사진 속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당신, 오해야. 그건, 민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만해. 이미 변호사 상담도 끝났고 소송도 접수했어. 이제 변명하지 마. 합의도 없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는 내가 미쳤어. 정말 잠깐이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 내가 나랑 새 인생 시작하자고 말하던 그 목소리까지 녹음돼 있어. 그게 잠깐이었어? 수지는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정우는 아무 의미도 없어. 난 당신만 사랑해.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왜 나를 바보라고 불렀어? 왜 내 등 뒤에서 웃었어?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늦었어. 그 한마디에 거실이 얼어붙었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고, 민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며 단 한 번 뒤돌아봤다. 그녀의 울음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더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래도록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차가운 USB를 손에 쥔 채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끝이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수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넌 죽었어.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라앉았다. 그날 밤, 수진은 민호의 발을 붙잡고 울었다. 여보, 제발. 나 정말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민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까지 짐 정리해. 그 다음엔 이 집에 있지 마. 다음날 아침, 토요일. 수지는 부은 눈으로 침묵 속에서 짐을 쌌다. 옷장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집 안을 메웠다. 민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었다. 눈은 활자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무 곳에도 닿지 않았다.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할 때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순 없어요?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다. 민호는 신문을 접지도 시선을 들지도 않았다. 그녀의 발소리가 계단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그 정막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민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2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장의 종이와 거짓말로 끝났다. 허무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그날 오후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절차를 진행하죠.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다. 잘하셨습니다. 며칠 내로 첫 조정기일 통보가 갈 겁니다.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화면에는 정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호야. 수진한테 얘기 들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다급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민호는 짧게 대답했다. 할 얘기 없어. 너한테도 곧 서류 갈 거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말이야. 정우의 숨소리가 끊기듯 멈췄다. 민호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혼자 밥을 먹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쓸쓸했지만 마음 한켠은 평온했다. 진짜 자유가 이런 거구나. 누구의 눈치도 거짓된 웃음도 필요 없는 밤이었다. 사흘 뒤 민호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진실은 숨기지 않아야 했다. 정우의 아내 유미에게도 알려야 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 그는 유미가 일하는 화장품 회사로 전화를 걸어 정우 씨 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유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 유미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다. 민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무슨 일이죠? 민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그녀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이걸 보세요. 정우 씨와 제 아내 수진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유미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엔 낯선 남편의 얼굴이 있었다. 호텔, 모텔, 그리고 함께 웃는 장면들.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정말이에요? 민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당신도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유미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진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빛은 이미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블랙박스 녹음이에요. 정우 씨가 직접 말했어요. 유미한테 지쳤다. 수진이랑 새로 시작하겠다고.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잠시 후 녹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매일 사랑한다 말하던 그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제는 독처럼 들렸다. 유미는 이제 답답해. 난 수진이랑 있으면 숨통이 트여. 짧은 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유미의 눈에선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보다도 모욕감과 배신의 증거였다. 한참을 침묵하던 유미가 낮게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유미 씨도 정우 씨와 정식으로 이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합시다. 그들이 한 짓의 대가를 법적으로 받게 해야죠.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게요. 끝까지 싸워요. 함께.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공동전선을 꾸렸다. 같은 법무법인, 다른 변호사. 하지만 같은 목표였다. 유미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기록, 출장 일정표를 모두 정리해왔다. 민호는 그 모든 자료를 자신의 증거들과 함께 제출했다. 완벽한 맞물림이었다. 한쪽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쪽이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의 무게. 일주일 후 정우와 수진에게 각각 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송달되었다. 청구 금액 5천만 원씩. 두 사람의 이름은 같은 날, 같은 문서 더미 위에 올라섰다. 정우는 회사 탕비실에서 봉투를 뜯다가 손에서 떨어뜨렸다. 이게 뭐야? 손해배상 청구?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무실 안으로 소문이 번지는 데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같은 팀 동료 부인하고? 진짜야? 정우 그 사람? 속삭임들이 커피 향보다 진하게 퍼져갔다. 상사들은 냉랭했고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한편 수진이 다니던 회계팀에도 소문이 퍼졌다. 기혼자 불륜, 신뢰가 생명인 부서에서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점심시간에도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계산기 소리만 덜컥거리는 사무실 안에서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반면 민호와 유미는 서로를 지탱했다. 법적 절차의 긴 싸움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오늘은 서면 제출했어요. 저도요. 다음 주에 조정기일 잡혔대요. 말끝마다 묘한 위로가 배어 있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질감의 연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해였다. 민호는 가끔 생각했다. 복수는 통쾌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 조정기, 법정 안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다. 정우와 수진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다. 배상금 액수를 조정하고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요? 그러나 민호는 단호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옆에 앉은 유미도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당한 배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고 수지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조정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삶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정우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회사 안에선 불륜남이라는 수군거림이 퍼졌다.
상사들은 조용히 불러 경고했다. 회사 이미지에 손해가 크다. 스스로 자중해라. 결국 그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인사 이동이라는 이름의 좌천 명령을 받았다. 이제 그는 사무실 한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진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 회계팀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건 곧 생존을 잃는다는 뜻이었다. 서류가 그녀의 책상 위에 쌓였지만 아무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눈을 피했다. 결국 수진은 사직서를 냈다. 개인 사유로 퇴사합니다. 단 한 줄짜리 문장에 그녀의 지난 삶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경제적인 곤경이 찾아왔다. 정우의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고 수진은 무직자가 되었다. 거기에 더해 두 사람은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했다. 그 금액은 두 사람의 현실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서로를 향한 원망이었다. 정우는 술에 취해 소리쳤다. 내가 조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잖아. 수진도 물러서지 않았다. 처음엔 당신이 먼저였잖아. 나 혼자 모든 걸 뒤집었을 수는 없어. 사랑이라 불렀던 감정은 이제 혐오와 후회의 언어로 변해 있었다.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되었다. 호텔에서 만나던 날들도 끊겼고 간혹 만나더라도 서로를 탓하며 눈물만 흘렸다. 한편 민호와 유미의 법적 대응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에서도 불륜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두 번째 조정기. 정우와 수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제발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단 한마디로 끝냈다. 처음 정한 대로 갑니다. 유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우리가 받은 상처의 절반만큼도 아직 고통받지 않았어요. 그날 법정의 공기는 싸늘했다. 정우의 어깨가 축 처졌고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정우의 부모는 아들을 외면했고 수진의 친정도 그녀를 감싸지 못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잡았던 그날의 따뜻함은 이제 차가운 법정 기록 속 한 줄로만 남았다. 최종 판결을 앞둔 날 서울지방법원 305호 법정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민호와 유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정우와 수진이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네 사람 사이에는 이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단지 지난 시간의 모든 거짓과 상처가 공기처럼 떠돌 뿐이었다. 판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담담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정우, 수진의 불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 민호, 유미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또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정우, 수진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배상하시오. 법정 안은 일순정적에 잠겼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수진은 입술을 떨며 눈물을 삼켰다. 민호는 그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침내 끝났다는 긴 정적의 해방감이었다. 유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판결문이 내려지는 순간 그녀의 눈에 번쩍인 것은 기쁨이 아니라 오래 묵은 상처의 마무리였다. 판결 후 법정 복도에서 수진이 다가왔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줄 순 없을까? 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우리 다시 돌아갈 순 없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울음처럼 갈라져 있었다.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수진아. 내가 날 배신하고 나를 바보로 만들던 그날 이미 끝났어. 우린 이제 남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의 말은 잔인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닫힌 문 같았다.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 옆에서 유미도 정우를 마주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우 씨. 당신이 저한테 한 일 평생 잊지 않겠지만 용서도 없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다시는 마주치지 않길.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냉철한 단죄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유미는 조용한 식당 한켠에 마주 앉았다. 잔을 부딪히며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를 향해 짧게 말했다. 이제 끝났네요. 그래요. 끝났어요. 비로소 그들의 긴 싸움이 끝났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실감했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정의는 실현되었다. 한편 정우는 낡은 원룸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탁자 위엔 판결문과 미지불된 카드 고지서가 흩어져 있었다. 다 내 잘못이야. 그의 중얼거림은 텅 빈 방에 메아리 쳤다. 한때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다. 수지는 친정의 작은 방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부모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밤마다 과거를 곱씹었다. 그땐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1년 후, 민호는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일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의 얼굴엔 오래간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배신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자존심이 그를 지탱했다. 유미 역시 새로운 직장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따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지내요? 이제 조금 괜찮아요. 그 말 속에는 서로가 지나온 긴 밤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반면 정우와 수진의 삶은 여전히 추락 중이었다. 손해배상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어디에서도 따뜻한 시선을 받지 못했다. 세상은 그들에게 냉정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의 대가는 달콤하지 않으며 배신에는 반드시 응고가 따른다는 것. 그러나 깨달음은 언제나 늦게 온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은 이미 늦어 있었다.